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사회 공헌을 위해 거액을 기부할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폴가 개엄한 포르쉐 코리아 대표가 지난 16일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서 열린 2020 중반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 공략 강화를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간 한국에 출시하는 신차 종류가 적고 출시 시기도 다른 주요국보다 늦어지는 등 한국 시장의 콧대가 높다는 평가를 듣던 포르쉐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스포츠카 매니아층을 거느린 포르쉐지만 한국어 편의장치 및 애프터 서비스 정책 등도 한 발씩 늦거나 인색하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그랬던 포르쉐가 한국 시장 판매 급등세를 등에 업고 한국의 신차 물량을 쏟아부으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을 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엄한 대표는 포르쉐 코리아 설립 이후 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고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을 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두 번째 인증 중고차 서비스 센터 양재를 오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창원과 수원에 신규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 포르쉐 트레이닝 센터도 새롭게 들어선다고 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출시를 앞두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개엄한 대표는 이마트 성수점과 양재점을 시작으로 올해 9개 거점에 총 10개의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완속 충전기 역시 호텔과 골프클럽,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120개 구축한다고 제시했는데요. 포르쉐가 이처럼 한국 내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지난해와 올해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2018년 4,285대, 2019년 4,204대를 판매했던 포르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3,433대의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올해 판매량 역시 2월 448대, 3월 831대, 4월 1,018대, 5월 1,037대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면 지난해 실적에 무난히 도달할 전망입니다. 즉 판매량이 2배가량 늘어난 셈인데요. 특히 확진자 급증 사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반면 한국보다 큰 시장인 일본에서는 지난해 판매량이 6천여 대에 그쳤다는 점도 포르쉐에게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계기였고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중요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간 포르쉐는 국내 서비스 정책이나 차량 판매 가격, 신차 출고 제약 등에 있어 콧대가 높았습니다. 풀옵션 차량을 구매하려면 기본 차량 가격의 절반을 넘게 더 줘야 할 정도로 비쌌고 그나마도 디젤 게이트 이후 국내 수입차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선택의 폭이 크게 줄었는데요. 대신 차량 가격은 높아졌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귀를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카이엔 쿠페 가격은 1억 1,360만 원에 책정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포르쉐의 일본 판매량은 연간 1만 대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6,000대 수준으로 고꾸라졌다며 그런 와중에 일본 판매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한국 시장에서 성장세가 도드라졌고 확진자 급증 사태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시장이 되고 수입차 1만 대 클럽에도 입성하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어 같은 국적의 수입차 1위 브랜드가 한국 내 재투자에는 소극적이면서 본국으로 가는 배당만 들려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는 판매량이 급증하는 포르쉐에게 타산지석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쉐는 한국을 향해 구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다이에라샴 포르쉐 911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다니엘 아샴이 신형 포르쉐 911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을 한국에서 공개했는데요.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서 특별 전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르쉐는 국내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게어만 대표는 2017년부터 포르쉐 두드림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 확대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올해는 포르쉐 드림 서클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이기에 포르쉐 브랜드 가치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포르쉐 드림 서클은 학교 내 태양광 패널과 숲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저소득 지역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억 4,9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어만 대표는 확진자 급증 사태로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출시가 늦어지는 모델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타이칸을 비롯해 한국에서 선보이는 신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할 것이며 한국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거대 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한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CD 사업부 시절부터 LG와 함께 세계 시장을 이끌고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를 몰락시킨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기까지 이곳을 2017년까지 이끌었던 40년차 삼성맨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지난 11일 중국 SE인사 이직 소식은 전 세계 전자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SE는 2016년에 설립된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줄여서 DDI라는 부품을 생산 개발하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사를 창립했던 왕둥성 전 회장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왕둥성 사장은 BOE CEO 재직 시절 국내 소재 디스플레이 제조사였던 하이디스를 인수하고 기술 자료만 본사로 이전한 뒤 기술자들은 모두 토사구팽시켜버린 악명 높은 사람이죠. 게다가 지난 5월에도 BOE사의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경력직 사원 채용 공고가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고 때문에 국내외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함께 또 한국 인재 빼가기가 드러났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론이 꽤나 심각해질 무렵 장원기 전 사장은 국내 언론사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SE인 이직을 결정한 것은 삼성 LCD 사업부 시절부터 중국 공장에 진출할 때 왕둥성 사장과 인연을 맺었고 BOE를 현지 고객사로 두며 쌓은 친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이번 이직은 삼성전자와 경쟁하지 않는 선에서만 협력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부사장이라는 직책은 왕둥성 회장의 배려일 뿐 실제로는 달에 한 주 동안 경영 고문 직책 정도의 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SE는 DDI도 만들지만 반도체 웨이퍼도 생산하므로 장기적으로 삼성 납품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반도체 관련 연구를 마지막으로 맡은 지는 30년이 지났고 경영인으로서의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원기 전 사장과 인터뷰한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뼛속까지 삼성맨이라는 언급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한시름 놓을 만도 한 인터뷰였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라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와도 경쟁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의 말과는 달리 내재적으로 도사리는 위험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 가속화죠. 중국은 지난 5월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중국을 저버린 이후 자국 파운드리 및 설계 업체들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양쯔 메모리는 17나노미터 디램 및 128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다시 연구 및 가동하기 시작했고 SMIC 파운드리는 지방 정부로부터 22억 5천만 달러 상하이 증권 시장 주식 발행을 통해 30억 달러를 조달받았습니다. SE인 역시 올 4월 이후 하이닝시와 지방 정부 및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3,4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냈고 삼성의 DDI를 구입하는 BOE사에게 똑같은 부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즉 SE는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업체라는 뜻이죠. 게다가 SE인이 생산하는 DDI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대형 30%, 소형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의
삼성의 효자 사업이기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자급만을 위한 슬로건을 걸고 있다지만 결과적으로 SN사의 기술력이 성숙해진다면 화웨이 5G 통신 장비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진출하여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은 필연에 가깝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하기보다는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간격을 벌리는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사실상 SN이 납품처인 BOE는 삼성과 LG의 공세에 성장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12 디스플레이가 있죠. 애플 측은 단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BOE OLED 품질을 테스트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수준 이하이며 또 다시 삼성 및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2 OLED 납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삼성의 아이폰 11 디스플레이 공급량은 75%였는데 아이폰 12 들어서는 80%로 오히려 증가했죠. 게다가 BOE의 최대 거래처인 화웨이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에 BOE가 아닌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BOE는 아직도 아웃폴딩 기술에 머물러 있는 데다 불량률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화웨이 소비자 부문 대표도 직접 메이트 XS를 판매할 때마다 디스플레이 값 때문에 손해라고 폭로하기도 했죠. LG 디스플레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원기 전 사장의 이직 소식이 전해진 당일 귀신같이 평상시의 20% 이상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오는 2024년까지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 국책과제 총괄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라 디스플레이 업계에 상당한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지난 2019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귀뜸하기도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BOE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력은 버름마 단계라는 것입니다. 삼성에 따르면 플렉시블 OLED 세대는 언브레이크블, 커브드, 밴디드,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처블 6가지 세대로 구분되는데 BOE는 사실상 2세대 커브드 수준의 기술력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시리즈의 OLED는 밴디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BOE에게 폴더블은 엄청난 무리수였음이 다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LCD 시대부터 그래왔지만 그동안 삼성과 LG는 서로 한 세대씩 건너뛰어 한 분야의 획을 그리며 경쟁해 왔습니다. LCD 패널만 봐도 삼성이 TN 패널 기반의 VA 패널을 밀 때에 LG는 IPS 패널을 밀었습니다. OLED 세대에 들어서 LG는 대형, 삼성은 소형 패널을 밀고 있는 실정이죠. IHS 마켓에 따르면 삼성은 전세계 소형 OLED 시장 96.6%를, LG는 0.7%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형 OLED 부문은 LG가 86.5%, 삼성이 12.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의 S인사 이직은 결과적으로 삼성과 LG의 경쟁사 BOE를 비롯한 비전옥스 등의 중국계 디스플레이 기업의 발전 요소로서 작용하겠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LCD 시장의 교훈을 바탕으로 비장의 무기를 보유한 채 성장해 있습니다.